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아침 햇살입니다. 지난주에 녹음이 안 돼가지고 한 주가 밀렸네요. 진보의 시각에서 본 21대 총선 성격, 이런 주제로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보운동의 과제는 무엇이며 한국의 주권은 어디 있는지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1대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진보 진영에는 아직 총선 결과에 대한 혼란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진보의 시각에서 21대 총선의 성격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보운동의 과제. 진보운동의 과제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역사의 주인이고 진보운동의 주인입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입니다. 흔히 국가의 3요소로 국민, 영토, 주권을 꼽습니다. 영토는 국민이 살 물질적 조건이며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므로 결국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은 명백합니다. 국민은 역사의 주인입니다. 국민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은 국민의 뜻과 힘으로 역사가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역사의 한순간이나 일부만 놓고 보면 마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이나 왕, 독재자와 같은 소수 권력자가 역사를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나긴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 찬란한 문명을 만들어낸 것도 국민이며 더 나은 사회제도를 만들어낸 것도 국민입니다. 국민의 요구를 수렴한 권력자는 국민의 인정을 받고 오래 권력을 유지했지만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국민을 억압한 권력자 혹은 권력 집단은 끝내 국민의 버림을 받고 멸망합니다. 사회제도는 국민의 힘에 의해 국민의 요구를 더 반영하는 형태로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이를 통해 역사의 주인으로서 국민의 자리는 더 굳건해집니다. 국민은 진보운동의 주인입니다. 진보운동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운동입니다.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국민이 더 많은 힘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국민이 자기의 삶과 사회의 발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진보운동은 국민을 위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사회의 발전은 어떤 뛰어난 개인이나 대통령이 선사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힘으로 직접 사회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소수 기득권 세력입니다. 소수 기득권 세력은 자기 재산과 권력을 지키고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사회 발전을 반대합니다. 이들과 싸워 이겨야 사회가 발전합니다.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는 국민뿐입니다. 따라서 진보운동은 국민이 직접 수행하는 운동입니다. 둘째, 진보운동의 1차 과제는 국민주권 실현. 진보운동은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는 운동입니다. 국민의 요구는 정치, 경제, 문화, 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존재합니다. 비리 공직자를 처벌하라는 요구도 있을 수 있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요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책을 마음껏 읽고 싶다는 요구도 있을 수 있고 자연재해나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요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을 실현한다는 것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 국민은 식민지 노예가 됩니다. 국민의 뜻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식민지 종주국의 요구가 관철됩니다. 노예를 위한 주인은 없습니다. 식민지 종주국은 식민지 노예를 위한 정책을 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식민지의 자원을 약탈하고 노예를 착취할 뿐입니다. 국민 주권을 실현하려면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 자주독립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대내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독재 정권이 국민을 억압하고 소수 기득권 세력을 위해 국가를 운영한다면 국민은 독재 정권의 노예나 다름없는 신세가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는 국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한 독재자는 없습니다. 국민 주권을 실현하려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주권이 다른 모든 요구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주인으로서 권리가 모든 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면 국가의 모든 힘, 즉 공권력과 국가의 모든 재부를 국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요구들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비리공직자 처벌은 권력층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으면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공권력을 통제한다면 제 아무리 고위직에 있어도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택 문제 역시 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아닌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면 국가 정책을 국민의 이익에 맞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화적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되는 일에만 국가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국민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도서관을 늘리고 양질의 도서를 널리 보급하는 일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면 많은 국민이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예산 분배를 하려면 국민이 예산을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질병에서 벗어나려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수입하는 소고기에 대해 검역 주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야 하며 외국 군인이 검역 절차도 없이 입국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하물며 외국 군부대가 들어와 생화학전 실험실을 차려놓는 일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국민을 위해 대외적으로 국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심지어 공공의료조차 국가 주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공공의료의 가장 큰 적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강요해 해외 영리 의료법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국민 주권이 가장 중요하며 이것이 실현되면 나머지 국민의 권리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됩니다. 따라서 진보운동의 1차 과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 가운데 먼저 실현해야 하는 것은 대외적 측면의 주권입니다. 국가의 주권이 다른 나라에 넘어간 식민지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는 일제치하에서 조선 총독부를 상대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요구해봐야 소용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자명합니다. 2. 한국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 첫째, 몇 가지 주목되는 현상. 한국의 주권과 관련해 몇 가지 주목되는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 등 여러 약속을 하였습니다. 약속을 그대로 이행만 하면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발전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으니 바로 미국의 대북 제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서 한 약속을 지키려면 대북 제재를 해제하거나 유예 혹은 무시해야만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후인 9월 26일 제73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고 하였는데 이는 대북 제재 문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10월 10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오이사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해제를 검토한다는 기자 질문에 말을 자르면서 글쎄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고 추가 질문에 거듭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도 명백한 내정 간섭입니다. 한국의 주권을 완전히 짓뭉개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주권 국가의 정부라면 당연히 해야 할 항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사안은 한미 간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한 뜻으로 한 말이라고 포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받은 문재인 정부는 그 뒤로 대북 제재 해제 혹은 완화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2018년 11월 20일 대북 정책을 하나하나 승인하기 위한 한미 워킹그룹을 출범시켰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정책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미국의 승인을 공식적으로 기다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민국의 국가 주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얘기가 있죠.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날인 2019년 9월 23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는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 소속 여야 국회의원을 대사관저에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리스 대사는 의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지목하지 않고 주변 인물을 지목했고 또 자기 의견이 아니라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결국은 일개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에게 색깔론 시비를 건 황당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국의 주미 대사가 미국 상원 의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내통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나 마나 추방이고 한국 외교부 장관 사퇴에 대통령 공식 사과까지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리스 대사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이런 내정 간섭성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의욕을 보이는 발언을 하자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라며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해리스가 미국이 파견한 식민지 총독이냐며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해리스는 식민지 총독 행세를 하며 끊임없이 내정 간섭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해리스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 주한미 대사들도 대체로 보인 모습입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2019년 6월 제9차 한국동일 통일자문위원회에 참가한 독일 정부 대표단이 강원도 고성 GP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정경두 국방장관이 에이브럼스 유엔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특별히 협조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출입을 불허했습니다. 국방장관 얼굴에 먹칠을 한 셈입니다. 유엔사는 이름만 유엔을 사용할 뿐 유엔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미군이 운영하는 부대입니다. 그해 8월 9일에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 내 유일한 민간인 마을인 대성동 마을을 방문하려 했으나 역시 유엔사가 동행 취재진 방문을 불허하며 무산됐습니다. 한국의 장관이 한국인 마을을 방문하는데 미군이 가로막는 황당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통제는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자 유엔사는 2018년 이후 비무장지대 출입 신청 가운데 93%를 승인해줬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일반인 출입은 허락하면서 장관 출입만 막았다는 말이 됩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농락한 것입니다. 지금껏 살펴본 사례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의해 대한민국 주권이 어떤 식으로 훼손되고 있는지 극히 일부를 들여다봤을 뿐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주권이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정권의 시작과 끝에 있는 미국.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의 즈음에 미국이 기밀문서 43건을 한국 정부에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들은 대부분 이미 공개됐던 자료 가운데 삭제된 일부분을 포함한 수준이거나 정세분석 문건이었습니다. 5.18 광주학살과 직접 관련된 문서는 3건에 불과했으며 특히 최대 쟁점인 발포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에 미국 탐사 전문기자 팀 셔록은 광주와 직접 관련된 그날의 진실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들은 많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40년이 지났음에도 미국이 숨겨야 할 만큼 미국은 5.18 광주학살에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만 봐도 12.12 군사반란 직후인 1979년 12월 14일에 전두환은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 대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주한미 대사가 쿠데타 수괴를 만나는 것 자체가 쿠데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두환의 요청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대사라면 당신들 내부 문제에 왜 우리를 끌어들이느냐,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답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자료를 보면 광주 학생 지도부가 글라이스틴 대사에게 중재를 요청했지만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미국이 신군부 쿠데타를 인정하고 광주 학살을 방조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만들어준 전두환 정권을 끝낸 것도 미국입니다. 87년 6월 항쟁이 터지자 계엄령을 발표하고 군대를 투입해 진압하려는 전두환을 막고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임스 릴리 당시 주한미 대사의 회고록 아시아 비망록에 따르면 6월 19일 릴리 대사가 전두환을 찾아가 레이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계엄령 선포와 군대 동원을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의 이런 조치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친절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6월 항쟁의 기세를 볼 때 군대를 투입해도 진압이 불가능하며 자칫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개량화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미국이 정권의 시작과 끝을 통제한 건 전두환 정권만이 아닙니다. 박정희의 경우를 봅시다. 5.16 쿠데타 당시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었던 덜레스는 1964년 5월 3일 영국 BBC 방송에 출연해 내가 재임 중에 CIA 해외 활동으로서 가장 성공을 거둔 것은 5.16 쿠데타였다. 만약 미국이 무언가를 하지 않았더라면 한국민은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에 현혹되어 남북 통일을 요구하는 폭도들을 지원하였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가진 미국이 박정희의 쿠데타 병력 이동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를 암살한 김재규 역시 배후에 미국이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것을 거듭 암시했습니다. 김재규는 암살 직전 글라이스틴 주한미 대사를 3차례나 만났으며 암살 당일에도 만났습니다. 암살 며칠 전에는 로버트 브루스터 미 중앙정보국 한국 지부장도 만났습니다. 암살 하루 전날 존 배시 미 육군 참모총장은 한 강연에서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 가령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 라고 하여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측 자료에는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으로 박정희의 신복이지만 미국의 말을 잘 알아듣는 특이한 인물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1979년 11월 5일자 뉴욕타임스는 박정희 암살에 대한 보도를 하며 죽인 것은 한국이지만 지시한 것은 미국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승만의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승만은 원래 미국이 키운 인물이며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철저한 친미 인사였습니다.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에 선출된 이승만은 윌슨 미 대통령에게 독립청원서를 보냈다가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대립,
끝내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당시 신채호 선생은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라고 성토했습니다. 이승만은 1904년 겨울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건너가 1905년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한 후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단 5년 만에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일각에서는 최단기간 세계 최고 학력이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선교사와 기독교계에 전폭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의 학위에 대해 진위 논란도 있는데 가짜 학위든 아니든 미국의 절대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유영익 한동대 석좌 교수는 대학교 학부 성적이 뛰어나지 못했던 이승만이 어떻게 하버드와 프린스턴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무튼 해방 후에도 박사가 거의 없었던 한국에서 이승만은 대표적인 박사로 통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승만 대통령보다 이승만 박사가 일반적인 호칭이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유학생을 받아들여 친미 인사로 육성하는 것은 미국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세계 각국과 여러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친미 인사를 육성, 모국에 돌려보내 고위직에 오르도록 지원하고 친미 정책을 펴도록 유도합니다. 해방이 되자 미국은 이승만을 미 전략사무국 문관 대령 자격으로 귀국시켰습니다. 미 군정은 이승만의 입지를 마련해주기 위해 김구 등 당시 민족 자주 세력 유력 인사들을 암살했습니다.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인은 CIA 전신인 방첩대 CIC 요원이었습니다. 또한 한국 CIC 정보장교 출신인 조지 릴리 소령이 1949년 6월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김구 선생은 CIC 외국 지도자 암살 대상 1호였습니다. 이는 미 상원 조사특별위원회 보고서인 CIA 외국 지도자 암살 계획에도 나옵니다. 임시정부에서 탄핵을 당했을 정도로 지지 기반이 없던 이승만을 위해 미 군정은 조선 총독부에서 일제를 위해 복무한 친일파를 재등용해 군부, 관료, 경제 인사로 육성했습니다. 이승만 정권 전 기간 내각을 보면 전체 53명의 장관 가운데 미국, 영국 유학파, 여기에는 영어학교 출신도 포함합니다. 이게 25%, 일본 유학파는 32%를 차지합니다. 해방 직후 서구 유학생 수가 극히 적었음을 감안하면 미국, 영국 유학파가 비정상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육군 참모총장 8명 가운데 5명이 군사 영어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이승만 체제의 기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승만 하야에도 미국이 개입했습니다. 4.19 혁명이 발발하고 체제가 흔들리자 미국은 이승만을 끌어내려 일단 혁명을 진정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야를 거부하는 이승만을 직접 설득하였습니다. 1940년 4월 26일 월터 맥카나기 당시 주한미 대사가 이승만을 만나 하야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을 하와이로 데려와 여생을 보장하였습니다. 4.19 혁명의 직접적 계기였던 3.15 부정선거를 지휘한 최인규 내무장관이 사형을 당한 것과 비교됩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키운 이승만을 마지막까지 거두어준 셈입니다. 이처럼 이승만 정권의 뿌리는 미 군정입니다. 해방 후 한국 땅에 들어선 첫 정부 조직은 사실 미 군정입니다. 미 군정의 출발은 1945년 9월 8일 미군 진주입니다. 메가더 태평양 방면 미 육군부대 총사령관은 한반도에 진주하기 전날인 9월 7일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미국은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메가더는 미국이 한국을 점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후 점령 조항으로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정부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나의 관할을 받는다. 모든 사람은 급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 하에 발행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혹은 공공의 안녕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여 전형적인 점령 정책을 펼쳤습니다. 점령이란 주권을 강탈한다는 뜻입니다. 군대가 어떤 지역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빼앗아 가져가고 복종을 강요하는 게 점령입니다. 점령을 위해 들어온 군대를 점령군이라 합니다. 점령군은 외부에서 주권을 강탈하기 위해 들어온 군대입니다. 반면 해방군은 국민 주권을 실현해주기 위해 국민 스스로 혹은 외부 지지 세력이 만든 군대입니다. 당시 미군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이었습니다. 점령군에 저항하면 죽음뿐입니다. 실제로 미 군정은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한국인을 학살했습니다. 1946년 8월 화순, 1946년 10월 대구, 1948년 4월 제주에서 있었던 학살 등이 모두 이런 성격입니다. 이처럼 해방 직후 한국의 주권은 미 군정이 가져갔고 국민에게는 복종만 강요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미 군정이 만들어준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해 친미 복종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주권은 미국에게 있습니다. 1945년 9월 8일 점령군을 자처하고 이 땅에 들어와 군정을 실시한 미국이 오늘날에는 승인 정책으로 우리 주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 군정 시절과 지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도 저항하면 죽고 순종하면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도 미국의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저항 대신 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임시정부가 아닌 미 군정에 있습니다. 만약 임시정부의 정통성이 있다면 임시정부에서 탄핵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을 할 수도 없으며 임시정부의 적이었던 친일파가 초대 정부의 근간을 이뤄서도 안 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호적에서 파내야 합니다. 박정희 같은 친일파들을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합니다. 군에서도 백선엽, 김창룡 등 친일파들의 계급장과 훈장을 모두 박탈해야 합니다. 천황폐하 만세 3창을 했지만 고작 정직 1개월 징계만 받은 이종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센터장 같은 인물을 정부기관에서 완전히 퇴출하고 표창도 박탈해야 합니다. 조선일보 같은 친일 언론들도 모두 폐간시켜야 합니다. 최근 애국가를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애국가조차 친일파가 만들었으니 더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친일 잔재가 하나도 청산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지 않고 미 군정과 친일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미국이 한국 주권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진보는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